너희는 내가 망했다는 말에 나를 제일 먼저 버리려고 했지. 하지만 은서는 달랐다. 화를 내는 할아버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당신의 진심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초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 서울 평창동 언덕 위 저택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드넓은 정원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고, 검은 철문을 지나 대리석 현관까지 이어진 길은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관리인이 말끔히 치웠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섬중공업 창업주 주만은 올해 79이었습니다. 그는 1960년대 말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반세기 동안 이 나라 조선업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용접 기술자로 일하며 손에 화상을 입고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리던 그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공장을 하나 차렸고 수출붐을 타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직원들과 밥을 나눠 먹고 거래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한 푼 두 푼 쌓아 올린 신뢰가 지금의 한섬중공업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주만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어지럼증이 가시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고 했고 무리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만은 그 말을 듣고도 회사에 나가려 했지만 이제는 임원들이 먼저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을 의식하는 계산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런 변화는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큰아들이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는 아예 며칠씩 저택에 머물렀고 며느리들은 주말에 약시간을 챙기며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손주들까지 데려와 할아버지 곁에 앉히곤 했지요. 겉으로 보면 효심 깊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만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향하는 곳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주만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렸고 책장 너머로 보이는 액자 속 젊은 날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주만은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을 믿어보기로요. 평생 사람을 보고 사업을 해온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만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들 전부 모이게 해주게. 이번 토요일 저녁 6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네. 그렇게 호출장이 나갔고 가족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섬중공업 상무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작은아들은 금융업에 종사했고 그의 아내는 미술 갤러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사람은 작은아들의 예비 며느리 은서였습니다. 은서는 33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주만의 손자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자는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대신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만은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긴 소파에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왼쪽에, 작은아들 부부가 오른쪽에 앉았고 은서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난방이 충분히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주만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등 뒤로 큰 창문이 있었고 어둠이 내린 정원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주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기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다. 큰 며느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건강이? 주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은 괜찮네. 그보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망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주만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섬중공업이 부도났네. 채권단이 들어왔고 내일부터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될 거야. 작은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회사가 부도라니요. 큰 며느리는 입을 막았고 작은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주만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충격, 혼란, 그리고 그 뒤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다른 감정들을요.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얼굴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말 앞에서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저택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안의 온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만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들 학원비는요?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고요? 큰아들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지만 그 역시 침착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회사가 부도라니 임원들한테는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주만은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제 최종 통보를 받았네. 채권은행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작은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보증선거래는요? 제가 회사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 10억이 넘는다고요. 그는 소파 팔걸이를 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회사 재무팀한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만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소용없네. 이미 끝난 일이야. 그 말에 큰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은요?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이 아직 30억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갚으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애들 학교는요? 국제학교 한 학기에 2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옆에 앉은 작은 며느리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갤러리 운영비 때문에 회사 계열사에서 10억을 빌렸어요. 그거 회수되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만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람과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주만을 걱정하는 공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공포였습니다. 그 어떤 목소리에서도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같은 질문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은 제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잃게 될 것들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 거실을 오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섬중공업이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수주 실적이 좋았고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개인 재산은 남은 게 있습니까? 부동산이라도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평창동 이 집만 해도 시세가 100억은 넘잖아요. 주식이며 예금이며. 주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담보로 잡혔네. 회사 살리려고 개인 재산까지 전부 넣었어. 그 말에 작은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우리 친정이라도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만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주만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반세기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백방으로 손을 써보면 주만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해봤네. 은행에도 가보고 옛날 거래처들한테도 연락했어. 다들 선 그더군. 작은 아들이 벽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결국 끝이란 얘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요. 대학 들어가면 또 얼마나 돈이 드는데. 작은 며느리는 핸드백을 꼭 껴안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당신 집안이었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만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눈앞의 광경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여름휴가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며느리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앞에서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만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얼마나 손해를 볼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만은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 사람 보는 눈은 있는데 가족 보는 눈은 없었네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들의 한숨소리 사이로 그녀는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만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은서만이 유일하게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도 원망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처럼 자리를 떴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라도 주만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하게.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게들. 큰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정말 주만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손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주만은 2층 복도 창문 너머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낙엽이 마당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있을 때만 모이는 사람들이 가족일까요? 문득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만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발걸음마다 삐걱거렸고 오래된 저택 특유의 냉기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부엌에 가까워질수록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생강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만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은서가 도마 위에서 생강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였습니다. 생강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고 작은 냄비에 넣어 끓이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주만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서의 손놀림은 빠르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마치 이 일이 당연한 것처럼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만은 문을 조금 더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서야. 그의 목소리에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표현 아니었습니다. 마치 주만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곧 다 끓어요. 주만은 부엌 한쪽에 놓인 작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앉던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이 식탁에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지요. 은서는 생강차를 찻잔에 따라 주만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생강향이 퍼졌습니다. 손이 너무 차셨어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보니까 손끝이 파래지셨더라고요. 놀라셨죠? 주만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로 손이 차가웠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주만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너 내 말 들었잖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주만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섬중공업이 망했다고 했어. 내 재산도 다 날아갔다고. 은서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주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니? 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내 미래 시아버지가 망했는데. 은서는 잠시 말없이 주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평온한 시선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어르신은 그대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어르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전히 어르신이신 거죠. 주만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강차는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 안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은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본 분들이 많았어요. 돈 많으신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요. 병원에서는 다 똑같아요. 결국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주만은 찻잔을 내려놓고 은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너는 무섭지 않니?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주만이 말했습니다. 내가 망했잖아. 내가 시집올 집이 망했어. 예비 시할아버지가 거지가 됐고. 은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거지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준호 오빠가 좋아서 결혼하기로 한 거지. 한섬중공업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주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만 오늘 거실에서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울림이 컸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가서 냄비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모실게요. 제가 간호사니까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고요. 준호 오빠랑 둘이서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녀는 물을 틀며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주만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사업으로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 아내를 잃었을 때조차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부엌에서 생강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젊은 여자가 건네는 담담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찻잔 속 생강차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지만 지금처럼 실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은서가 뒤돌아봤습니다. 주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차 더 드실래요? 아까 한 잔은 금방 식을 것 같은데. 주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다시 일어나 냄비에 남은 생강차를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찻잔도 함께 가져와 주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정원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 부엌까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만은 찻잔을 내려놓고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너는 정말 겁이 없구나. 은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 무서운 건지 아는 거예요. 주만이 되물었습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니?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거죠. 돈이 없는 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일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이 혼자 남겨지는 건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주만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남겨지는 것. 은서는 젊은 나이에 벌써 그 무서움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만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은서야, 너는 힘든 일 겪었니? 은서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중학교 때요. 그때 아버지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주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은서가 왜 이렇게 담담한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재산 걱정을 하지 않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요. 주마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생강차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주만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따라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서가 주만의 팔을 살짝 잡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두 사람은 부엌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지만 주만은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층 계단 앞에서 은서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만 모실게요. 내일 또 올게요. 주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야, 내일은 안 와도 된다.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준호 오빠가 돌아오려면 일주일 남았고 그동안 제가 어르신 챙겨야죠. 주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복도 창문 너머를 내려다보니 은서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만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원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낙엽이 땅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만은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아까 은서가 건넨 생강차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렀습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똑같은 시험을 냈습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만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옷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만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부엌에서 마신 생강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건넨 사람의 담담한 목소리를요. 다음 날 아침 주만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얇게 들어왔고 정원의 서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정원 한쪽에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관리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만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보온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죽 끓여왔어요. 아침 드셨어요? 주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네. 은서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드세요. 단호박죽인데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서는 죽을 그릇에 담고 김치와 나물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주만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아침 풍경이 익숙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놓이고
조용한 아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 주말은 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은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요. 주말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떴습니다. 단호박의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죽을 먹으며 가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만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서야.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주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거짓말을 했다. 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만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섬중공업은 망하지 않았어. 회사는 멀쩡해. 채권단도 부도도 없었네.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차분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다만 알고 싶었어. 누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더구나. 다들 재산만 걱정했어. 그게 너무 서러웠다. 은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주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외로웠지. 아내가 떠난 후로 줄곧 그랬어. 가족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보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었어. 은서가 손을 뻗어 주만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사람은 누구나 확인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지, 소중한 존재인지. 주만은 그녀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화나지 않니? 내가 너까지 시험한 거잖아.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시험 받을 만했어요. 솔직히 저한테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을 뿐이죠. 주만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은서야. 내가 어제 생강차를 건넸을 때 나는 알았어.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 은서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르신. 제가 준호 오빠 만나서 이 가족 일원이 될 수 있어서요.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르신이 믿어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더 환하게 들어왔고 정원의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지만 봄이 멀지 않다는 걸 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주만은 은서의 손을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구나. 얘들한테도 말해줘야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같이 갈까요? 주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주만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며느리들도 조금 후 내려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만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사실이 아니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주만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섬중공업은 망하지 않았어. 회사는 멀쩡하고 재산도 그대로야. 다만 너희를 시험해 본 거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입을 가렸고 큰 며느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주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망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봤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온 게 아니었어. 너희 돈이 걱정돼서 왔지. 그게 나를 많이 슬프게 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작은아들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며느리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주만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 됐다. 다만 기억해라.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은 남는 거야. 주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주만은 방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은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만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차가운 손을 녹여주는 생강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이겠지요. 주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타났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보여준 얼굴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은서는 여전히 저택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들렀습니다. 그녀는 주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끓여주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로서의 예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만도 그녀가 오는 날을 기다렸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저택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공기는 더 차가워졌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주만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고 은서가 그의 팔을 가볍게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저기 의자에 잠깐 앉으실래요? 은서가 정원 한쪽 벤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원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멀리 산들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주만은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는 왜 계속 오니?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이 외로우실까 봐요. 주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떠난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주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은서야, 나는 이제 알아. 누가 진짜 가족인지. 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주만은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차가운 손을 녹여주는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지. 은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르신 주만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서야.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을 것 같구나.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이라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주만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주만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회사를 키우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 따뜻한 햇살을 나누는 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주만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는 회사 지분과 적당한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택과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은서에게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른 가족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주만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네. 내 마지막을 지킬 사람은 은서야. 그게 내 결정이야. 은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만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그녀와 시간을 보냈고 이야기를 나눴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간호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저택에 들렀고 주만은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서재 문을 두드렸고 주만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주만은 책을 덮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큰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주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억지로 오지 마라. 오고 싶을 때, 정말로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와라. 그게 진짜야. 큰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 후로 아들들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올 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은서를 보며 부끄러워했고 동시에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심이란 무엇인지를요. 주만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은서가 정원사와 함께 봄에 심을 꽃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무언가를 가리켰고 정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만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저택에는 온기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지막을 지킬 사람 은서뿐이구나. 그 말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사업을 해온 주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재산도 회사도 아닌 차 한 잔을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진짜였습니다. 주만은 서재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좋은 사람이 왔소. 당신도 좋아했을 거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은 아직 깊었지만 봄은 이미 저택 어딘가에 와 있었습니다. 은서의 웃음소리가 정원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저택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주만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가족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은서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주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녁도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주만의 새로운 일상이었고 그는 그 일상이 좋았습니다.